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용 판매하는 회사인 거고, 이게 닌텐도 같은 경우는 게임기 판매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산업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둘이 경쟁할 이유가 없어요. 상표권 등록할 때도 안 겹쳐요? 안 겹치죠. 네. 나이키 게임기를 만들어도 겹치진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간 저는 강혁진입니다. 오늘은 10월의 두 번째 대책 토크 시간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프라인의 모험이라는 책을 쓰신 트래블코드 그리고 블루랍스터 출판사의 대표님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아직은 안 잘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동진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이제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 책의 컨셉이 되게 신선하고 특이해요. 퇴사준비생 이모 씨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죠. 네. 또 이동진 대표님, 네. 또 이모 씨잖아요. 네, 네. 본인의 이야기인가? 이게 저를 사실 담고 싶었는데 저를 담으면 너무 재미가 없어질 것 같아가지고. 아, 지금 되게 재밌으세요. 대표님을 몇 년째 봤는데 네. 본 중 오늘 제일 재밌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방송이니까. 저를 모티브로 한 이제 가상의 인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책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그냥 전체적인 구성이랑 줄거리를 설명을 드리면, 이 퇴사준비생 이모 씨가 주로 가던 짜장면 가게가 있었어요. 굉장히 자주 갔었던 짜장면 가게인데 갈 때마다 줄을 서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맛집이니까 줄 서서 먹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짜장면만 맛있게 먹고 나왔는데, 가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이 이렇게 긴데 옆에다가 똑같은 짜장면 가게 하나 더 만들면 수요가 충분하지 않을까? 이 줄 서는 사람 절반만 와도 대박이다. 대박이다. 내가 회사 왜 다니냐.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날부터 벤치마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그 짜장면 가게 가가지고 메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가격은 어떻게 책정되어 있고, 뭐 테이블 숫자는 좌석 숫자는 몇 개이고, 매장 크기는 어떻게 되고,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심지어 맛을 똑같이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벤치마킹을 한 다음에 그 옆에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상 똑같은 짜장면 가게죠. 짜장면 가게를 오픈을 해요. 오픈을 했는데 장사가 한동안 잘 됐어요. 네, 잘 되다가 오프라인 비즈니스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시작한 가게다 보니까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이게 망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망해가지고 이 퇴사준비생 이모 씨가 자기처럼 이렇게 실수라든지 또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도 오프라인 비즈니스에 대해 좀 스터디를 하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공유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것들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풀어낸 그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모 씨가 짜장면집 차리고 망한 건 이제 가장 앞쪽에 조금 나오는 거고. 맞아요. 조금 나오지만 가장 인기 있는 부분. 그 뒤에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그 내용들 위주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네네. 사실 이제 요즘 아까도 잠시 이야기 나눴지만 이제 코로나가 아직은 가시지 않았어요. 맞아요. 이런 시대에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책을 기획하고 출간하시게 된 배경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책을 기획을 할 때 이제 생각했던 거는 코로나 시대에 오프라인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거나 스터디하기 위해서 책을 기획했다기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오프라인 비즈니스가 어떻게 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시국에 이제 오프라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뭔가 속 시원하게 말씀 못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지금의 방역 지침이라든지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는 사실 오프라인 비즈니스가 일정 부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에는 묘수가 있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다만 저는 오프라인 비즈니스의 가능성이나 또는 희망을 좀 봤다고나 해야 될까요? 사실 코로나 이전에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힘들게 한 거는 온라인과 모바일이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모든 것들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그걸로 충분하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불편함을 겪거나 답답함을 느낄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네, 왜냐면 지금 다 온라인으로 뭐 예를 들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뭔가 물건도 살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과 답답함을 느낀다는 건 사람들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뭔가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그런 근본적인 니즈가 있다는 거고요. 그쵸. 그렇게 되면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대부분의 생활이 정상화된다면 저는 다시 오프라인 비즈니스가 존재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이나 모바일 시대에 오프라인 비즈니스가 타격을 받은 건 사실이니까 그러면 온라인 모바일 시대에 오프라인 비즈니스는 어떻게 변화하고 진화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한 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서 보면 유럽에서 축구하고 그러면 네. 다 축구장에 그냥 마스크도 안 끼고 모여있고.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거 보면 온라인에서 채워줄 수 없는 무언가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고 네. 그걸 채워주는 게 오프라인이구나 라는 걸 맞아요. 계속 느끼고 네.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책에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더 비싸질 수도 있다. 네네. 근데 원래는 반대잖아요. 온라인이 더 싼데
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더 비싸지는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 생각은 아니고 그로서런트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로서리랑 레스토랑을 합친 이제 표현인 건데 식료품이랑 이제 식당을 같이 운영하는 하나의 복합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표 주자 중에 하나인 이탈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창업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은 온라인이 더 싼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더 비싸지는 시기가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어떤 맥락에서 그런 얘기를 했냐면 비용을 구성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인건비라는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올 때 내가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교통비, 그 다음에 시간, 노력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고객이 부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온라인으로 가면은 반대라는 거예요. 저는 클릭 한 번만 하면은 제가 고객으로서 투자했던 시간과 노력들을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는 그 비용이 얹혀져야 되는 건데 지금은 비용 구조가 그렇게 세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가격을 지금 오프라인보다 낮게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그 이탈리 창업자의 이야기인 거고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제대로 계산하기 시작하면은 온라인 가격이 더 비싸져야 되는 게 정상이다라는 게 이제 이야기인 거고 저는 사실 요거는 조금 논쟁의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류라는 게 규모의 경제가 이제 성립을 하고 무인 시스템들이 발달하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비용들은 대체가 되거나 아주 저렴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생각만큼 그렇게 높아지지 않을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 온라인의 프라이싱 또는 오프라인의 프라이싱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조금 더 새롭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이탈리 창업자의 좀 이야기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올버즈라고 하는 신발이 있는데 그렇죠. 거기도 이제 원래 온라인 전용으로 이렇게 광고를 하고 하다가 오히려 오프라인 매장이 광고 관점에서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을 확대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운다고 이제 기사를 봤는데 그게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은 어쨌든 내가 들어야 되는 비용들이 있는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니까 오프라인이 더 싸다. 요새는 기업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온라인 커머스는 판매하는 물리적 공간이 없이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게 이제 온라인 커머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간을 임대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임대료가 낮아진 만큼 가격을 낮출 수가 있는 거고요. 공간이 없어도 되니까 제품을 다양하게 갖춰도 그렇죠. 사진 한 장씩만 걸어놓으면 되니까 맞아요. 이슈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속성 때문에 이런 장점들이 생기는데 이게 온라인 커머스에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가상의 매장을 알지 못하면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오프라인 매장은 그렇지 않아요. 지나가다가 내가 눈에 보이니까 저기 재밌겠는데 또는 맛있겠는데 하면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온라인 커머스는 그럴 수가 없는 거여서 트래픽을 모으기 위해서 반드시 광고를 해야 돼요. 돈을 무조건 써야죠. 무조건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이 광고비 자체가 높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매장을 여느니 광고를 집행해가지고 온라인에서 트래픽을 모으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온라인 커머스가 점점점 이제 늘어나고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광고비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D2C 사업자들, 그 사업자들이 이렇게 해서 광고비 낼 바에야 차라리 오프라인 공간에 매장을 내면은 자동적으로 유동인구에 노출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차라리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게 더 합리적이겠다라는 판단을 해가지고 점점 그 D2C 브랜드들이 오프라인으로 나오는 현상들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만 팔다가 인지도나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계속 한계가 느껴지니 맞아요. 매장으로 나오는 거고 또 되게 재밌는 개념이 또 소개가 된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긴 한데 오프라인 매장을 열 때는 그 매장 자체가 컨텐츠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책에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오프라인 비즈니스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프라인 비즈니스가 겪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밖에 잘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기존에는 중심지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임대료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요. 이 낮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유동인구랑 연계성이 있는 거예요. 유동인구가 지하철역 근처에는 많으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고객들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매출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가 높아도 그걸 이제 감당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그래프가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바깥 다니는 유동인구 자체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을 하기도 하고요. 디지털 콘텐츠 같은 걸 소비를 하면서 밖에 잘 안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유동인구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동인구 그래프는 낮아졌지만 임대료는 그대로인 거예요.
임대료는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명동 가로수길 공실이 그렇게 많아도 맞아요. 비어뒀지 임대료를 낮추지 않겠다는 게 건물주의 약간 입장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고민은 뭐냐면 이 유동인구에서 스파이크를 만들어내는 일이거든요. 그 유동인구를 확 높여야 그렇죠. 되는. 네, 그러니까 결국 내가 가만히 있으면 유동인구가 100명인데 내가 존재함으로써 여기 100명을 사람들이 200명 오게끔 만들어야 아까 말씀하셨던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그쵸. 유동인구를 확보할 수 있고 그쵸. 그게 이제 매출로 연결됐을 때 비즈니스가 생존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건데 매장이 가지고 있는 또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뭐 컨셉이자 스토리이자 뭐 아니면 그 컨텐츠이자 이런 것들이 고객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래서 그걸 책에서는 이제 오프라인이 미디어화된다, 매체화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벌어질 것 같고 결국 온라인에 광고하는 것보다 오프라인의 매장 내에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광고판처럼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판단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얼마 전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그 상업용 부동산의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네. 그 얘기는 사람들이 가지도 않고 네. 관심도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매장에 가야 될 이유가 없는 매장들은 가지 않는 거죠. 맞습니다. 네. 다만 다 아시겠지만 가야 될 이유가 있는 매장은 며칠 전부터 예약 전쟁을 해서 줄을 서고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죠. 네. 우리 또 책에 나온 이야기 중에 네네.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는 시간 점유율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맞아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나왔던 개념 중에 하나인데 그때 제가 좀 흥미롭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나이키의 상대는 닌텐도다라는 네. 책이에요. 정재윤님이 쓰신 책.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때 당시에는 되게 파격적인 개념이었는데 그렇죠. 책의 핵심 메시지는 뭐였냐면 앞으로는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마켓 쉐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 점유율, 그러니까 타임 쉐어가 더 중요한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예가 나이키와 이제 닌텐도의 사례인 거죠.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용 판매하는 회사인 거고, 닌텐도 같은 경우는 게임기 판매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산업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둘이 경쟁할 이유가 없어요. 상품권 등록할 때도 안 겹쳐요. 안 겹치죠. 네. 나이키 게임기를 만들어도 겹치진 않을 거예요. 네. 근데 고객의 관점에서 보면은 경쟁의 상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객이 시간이라는 건 24시간 정해져 있고 24시간은 이제 해야 될 것들 결정을 하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닌텐도 게임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그만큼의 시간 동안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거나 뛰어놀 시간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닌텐도가 잘 팔릴수록 나이키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시간 점유율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거 좀 약간 올드한 개념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저는 여전히 요즘에도 유효하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시대에 더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는 예가 오징어 게임으로 굉장히 지금 글로벌리 비즈니스 잘하고 있는 넷플릭스의 사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넷플릭스의 창업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넷플릭스의 경쟁자는 수면 시간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넷플릭스의 결국 궁극적 목표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넷플릭스 보는 시간을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는 수면 시간과 경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너무 공감가죠. 공감되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다들 밤새서 봤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드라마 재밌으면은 밤새서 보거든요. 사실상 우리는 수면 시간 이외에는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내가 짱이야. 내가 짱이야. 그렇죠. 굉장히 창의적인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오프라인 매장에 가는 이유가 과거에는 물건을 사러 갔지만 이제는 물건을 사러 가기보다 뭔가를 경험하고 즐기러 가는 곳으로서의 오프라인 매장들이 계속적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데 그쵸.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고객의 시간을 점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경쟁자가 넷플릭스가 될 수도 있고 닌텐도가 될 수도 있고 나이키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옵션들이 경쟁자로 늘어날 수 있어서 이게 우리가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할 때 옆에 가격 내 동종업계의 그런 그 경쟁자만 고려할 게 아니라 좀 더 광의의 개념에서 고객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뺏어올 것이냐, 어떻게 점유할 것이냐의 관점으로 좀 고민해보고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이자 우리 대표님 네. 직접 나오셨는데 여러분들 오프라인의 고맙습니다. 모험 꼭 한번 관심 갖고 서점에서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러면 또 다음 주에도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